예, 오늘 지난번에 11월 12일 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진호 교수님 모시고 우리 남북관계 역사적 고찰 및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다 들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리뷰 부분에서 간략하게 요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받았던 질문은 네 분의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요거 채팅창에 다 붙여놓을까요? 지금 제가 채팅에 올려놨습니다. 일단. 우리 참여하신 회원님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서로 간의 호칭을 남측, 북측, 남쪽, 북쪽 통일될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잡았고 저쪽은 이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라고 잡았지 않습니까? 뭐 네.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이제 국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서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이라는 것을 잡았고 저쪽은 조선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북한 남한. 자기들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하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저들이 우리를 남조선, 뭐 북조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이걸 서로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뭐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려다 보니 이제 이 국호 문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한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남쪽, 북쪽, 남쪽, 북측 이렇게 서로를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키죠. 그러니까 어쩌면 북한에 가보면 북한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이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서 북한이니 남한이니 뭐 이렇게 막 하는 경우,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뭐 한반도, 한민족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네. 그들에게는 다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선반도, 조선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다고 해서 저들이 다 똑같이 익숙할 거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국호의 문제는 좀 민감하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특별히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할 때는 그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 치르기 전에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자유당 정권은 북진 통일을 계속 전쟁 이후에도 전쟁 중에도 그랬고 전쟁 이후에도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었고 저쪽은 저쪽 나름대로 또 이제 그런 적화 통일을 생각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원수가 됐죠. 서로가 원수가 됐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 세대 다, 여기 전쟁 세대 겪으신 분들 좀 어르신 계실 수 있다고 보지만, 저만 해도 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냥 냉전 세대, 2세대죠. 저는 1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와 전쟁을 치르신 분들이 1세대입니다. 1세대. 저희 같이 전쟁 이후에 태어났지만, 그 엄청난 반공 교육을 받고 냉전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거기에 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2세대입니다. 저희 이제 아들 세대, 딸 세대들은 좀 다르죠. 3세대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 딸들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녀들 다 계시잖아요. 벌써 4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이제 옛날 생각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쪽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쪽 사람도 자기들의 그 배워온 그 이 오래된 그런 이데올로기 싸움, 이데올로기 교육에 우리가 깊이 들어있는데,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오히려 남쪽이 굉장히 막 어수선하고 그냥 혼란스러웠고, 북한이 훨씬 더 정비가 잘 된 상태에서 침략을 했고, 또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전후 복구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북한은 아주 체계적으로 빨랐고, 그리고 그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서로 자기들 형제 국가라고 해서 그 당시 소련, 동독, 폴란드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전후 복구가 훨씬 빨랐고, 72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죠. 우리는 북한이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못 사는 거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북한이 지하철도 먼저 만들고 고층 아파트 먼저 만들면서 훨씬 더 복구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또다시 양쪽 다 이제 전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그 군비 강화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국력이 뭐랄까 더 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미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켜준 것이죠. 지켜주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몰락이 됐고 오직 그냥 핵 하나를 쥐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뭐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고, 뭐 제가 컬럼에서 썼지만 우리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훨씬 앞서거든요. 지금 6위, 세계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세계 지금 6위권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당당하게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상호 교류.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진보 정권에서 하던 핵볕 정책이 그게 무슨 핵을 개발하는데 무슨 돈을 대주는 것, 저는 그것은 정말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면 알아도 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분단을 지속시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핵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전혀 아니고요. 북한이 자기들의 그 모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정말 몇백만이 굶어 죽어도 자기들이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개발을 한 건데, 독일이 69년도에 이제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전에 아데나우나 그런 이전의 보수 정권에서는 서로 이제 막 굉장히 대치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베를린 장벽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도 이제 대치 상태가 심해지니까 베를린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렸는데 이제 그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이죠. 그게 이제 우리로 보면 햇볕 정책입니다.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동독을 돕고 또 서독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동독 교회를 돕고 하는 이 과정이 한 13년, 15년 지속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이제 그 대화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러다가 이제 그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으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독일은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콜 총리가 이 지난 브란트 총리의 이 동방 정책을 계속 이어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햇볕 정책 10년 하고 나서 보수 정권 바뀌자마자 그걸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대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죠. 근데 독일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잘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 동방 정책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 것이 이제 동독의 모든 인프라나 경제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독에 점점 이제 뭐 예속됐다 그럴까? 그것이 좀 녹아져 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이제 그 동구권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제 무너진 것이지 이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일의 그런 예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뭐 저들이 적화 전략 전술 뭐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그냥 상수라고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북한하고 당당하게 좀 맞서야 되는데 우리가 좀 당당하게 맞서려고 하면 제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발목을 잡아요. 여전히 옛날 70년 전, 50년 전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계속 그 어떤 두려움, 그런 냉전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 교류가 되도록 하는 지금 제일 첫 번째 방안은 우리 한국 안에서 이 남남 갈등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정말 이 우리 보수 진영이 좀 이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민당 콜 총리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좀 배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 4.27 회담과 지난번 2년 전에 9.19 회담 그런 데서 이렇게 되어졌던 그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만 지키면 돼요. 아까도 약속이란 말을 했는데 14선언에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상호 교류하고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백지화됐습니다. 백지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4.27 회담 김정은 위원장하고 할 때도 북측에서는 반대했어요. 뭘 또 무슨 또 협약을 또 맺냐. 옛날에 14선언 그때 한 거 그것만 우리가 지키면 되는데 뭘 또 맺냐.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계속 고집을 피웠거든요. 뭔가 이렇게 바깥에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또 맺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우리가 안 지킨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화가 나서 이제 계속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고 그런 서로 상호 존중해야 하는 그런 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 지키기다. 서로 협약한 거에 대해서 약속만 지켜도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깨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계속 보도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수 언론이 앞뒤를 다 자르고 북한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보도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마치 저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반응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9.19 합의에서 전단 날리지 않기, 서로 상호 적대 행위하지 않기, 이런 군사훈련 하지 않기, 모든 약속을 다 했는데 그걸 하나씩 우리가 다 깨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왜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일제가 여러 가지 문화 침투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굉장히 왜곡시켰죠. 네. 근데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학계 그 당시 일제의 친일 그 사학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남쪽에서는 대부분 그 주류 세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북한은 뭐 이제 언어의 문제 지난번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주식영 선생의 수제자였던 김두봉 선생 북한을 이 사람이 의령 그리고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지만 거기 조선어학회 사건의 33인 중에 그 주동자였어 제일 큰 그 6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이제 나올 때 이제 해방됐을 때 들것에 실려서 나온 분이 이금노 선생입니다. 의령 사람 뭐 다 저기 어디니까 다 남쪽 경상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북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북쪽은 해방 직후에 이런 우리말을 다시 회복하고 역사를 회복하는 거기에 굉장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역사의 문제, 두음법칙 이거 다 일제잔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래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다시 그걸 회복시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일제의 그런 잔재 속에 있다. 그러니 이제 뭐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통일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게 교정이 되겠죠. 교정이.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요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평양가이대 설립 예산학과 이거 평양가이대 설립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연변과기대에서 1994년부터 10년간 이제 그런 조선족들을 가르쳤는데 거기가 이제 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를 가르친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민족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대학이에요. 뭐 대부분 이제 기독교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왔지만 그걸 10년간 너무 학교를 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됐어요. 그 당시에. 청와대학, 북경대학보다도 더 먼저 인터넷을 깔고 학점제를 시작하고 학부제를 시작하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학점제,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청와대학 이런 데가 다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그냥 학년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그런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학자들이 연변과기대 기숙사에 와서 한 달씩 와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지만, 그 사람들이 뭐하러 왔는지 알지만, 그냥 우리가 다 잘 이렇게 보살펴 드렸고, 한 96년도인가? 그때 북한 학자 한 5명하고 이제 보이부 사람 한 사람에서 6명이 저기 연변가기대에 와서 한 달간 체류하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서 보고를 했겠죠. 근데 이제 가면서 마지막 환송회를 해준대.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직원들이 전부 다 그 양반들을 집에다 초청해가지고
막 크게 한상 차려가지고 밥을 잘 대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그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 남조선 괴뢰의 집에 처음 와보니까 막 처음에는 막 긴장해서 막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겨우겨우 이제 달래서 술 한 잔 또 대접하고 또 제 아내가 음악을 하니까 막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리고 이제 고향의 봄 이런 걸 이제 같이 부르면서 이제 서로 친해진 거죠.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 환송회 하는데 그 대표되는 이제 보이부 하던 학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자기들이 와서 너무너무 이제 대접 잘 받고 감사하다. 눈물 흘릴 정도로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공산주의 사회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기 와서 공산주의가 완성된 사회 그 모습을 보고 갑니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론적으로 배울 때 공산주의라는 것은 유토피아 마지막 이 사회주의가 발전해서 마지막 도달할 수 있는 고을 그 마지막 목표를 공산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건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그 지금은 이제 뭐 자기들이 그 투쟁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산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배우는데 와 보니까 마치 공산주의가 완성된 사회를 우리가 보고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갔어요. 그들이 가서 이제 보고를 잘 했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한 2년 후에 우리한테 대표단을 보내와서 평양에다가도 이런 대학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변각의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쓰고 평양에 들어가서 그들은 땅하고 노동자 일하는 건설 노동자 대주고 물하고 전기 이것만 대줬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펀드레이징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가면서 뭐 거기 그 연변가게대, 평양가게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걷어서 정말 진짜 몇백억의 이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곳에 가서 대학을 한층 한층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쌓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길을 닦기 시작해서 이제 그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고 2009년도에 한 7년 동안 이 진짜 험난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개교를 한 거죠. 고요. 뭐가 있나? 학과는 4개 학과가 있습니다. 컴퓨터, 일렉트릭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 컴퓨터하고 이제 뭐 전기 전자 가르치는 학과가 있고,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농업하고 이제 농업 생명공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서 겨우 만든 건데, International Finance and Management, 국제 금융 그리고 경영, 완전히 자본주의 가르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학부가 있어요. 의학부가 있어서 거기는 뭐 간호도 있고 덴탈 치과도 있고 뭐 의학과 뭐 공중보건 그런 게 다 들어있죠. 그리고 크게 보면 4가지 학부가 있고요. 학부 과정도 있고 대학원 과정도 있습니다. 2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은 한 600명, 뭐 700명 그 정도 조금 늘어서 그렇게 됐고요. 교수진은 한 뭐 총 다 합하면 7, 80명. 근데 뭐 이렇게 사모님들 중에서 또 뭐 어학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한 100명이라고 치면 절반은 이제 교포들입니다. 교포. 미국 교포, 캐나다 교포. 국적은 다른 나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포고 나머지 절반은 학계 여러 나라 한 뭐 14개 나라 뭐 굉장히 뭐 아프리카에서 온 교수도 있고 인도에서 온 교수도 있고 호주, 뭐 영국, 독일 완전히 이제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잉글리시 캠퍼스가 돼서
영어로만 가르치는 학교. 영어로만. 한국의 카이스트도 영어로 강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여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만 애들이 그걸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